기술은 보통 더 빨라지죠.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모두 속도가 빨라지는데 비행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2003년 콩코드 운항 중단 후 상업 항공은 느려졌지만 곧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 X-59는 콩코드보다 빠르게 비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콩코드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X-59는 첨단 미래형 항공기이지만 외관 아래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세계 여행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항공우주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전투기 프로그램은 총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고 개발에는 20년이 걸립니다. 네이사는 그런 예산이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X-59 프로그램은 약 2억 4,800만 달러로 진행되어 있고 그 예산을 맞춰야 했습니다. SR-71 블랙버드와 유위 정찰기를 만든 전설적인 부서인 록히드 마틴 스컹크 웍스팀은 퇴역한 군용기의 부품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바퀴를 새로 발명하지 않았고 그냥 가져다 썼습니다. 예를 들어 랜딩 기어를 새로 설계하려면 수년간의 응력 분석, 테스트,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신 록히드 엔지니어들은 F-16 파이팅 펠컨 생산 라인으로 가서 거기서 랜딩 기어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견고함이 입증되었고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 캐노피는 T-38 텔런 훈련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조종관은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에서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추진 시스템도 물려받은 것입니다. X-59는 단일 제너럴 일렉트릭 F-414 G200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이 엔진은 미 해군의 주력기인 FA-18 슈퍼 호넷-E 사용되는 엔진의 변형입니다. 부품은 재활용됐지만 항공기 형태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비행기는 길이가 99피트인데 그중 38피트가 기수 부분으로 전체 길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거대한 바늘 모양의 기수는 공기를 가르고 손익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완벽한 공기역학적 형태를 위해 창문은 넣지 못했습니다. 전면 유리창은 외형을 해치고 항력을 높이며 공기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내부에 배치됐습니다. 전투기에서는 조종사가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버블 캐노피 안에서 높이 앉습니다. 상업용 여객기에서는 조종석이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X-59에서 조종사는 동체 뒤쪽 깊숙이, 기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완전히 둘러싸여 앉아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면 조종사는 계기판의 뒷면과 길고 단단한 기수만 보입니다. 앞을 향한 유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큰 의문이 생깁니다. 활주로를 볼 수 없다면 시속 292마일로 움직이는 22,000파운드짜리 실험용 제트기를 어떻게 착륙시키는 걸까요? 네이사잖아요. 기억하시죠? 해결책은 XVBS, 즉 외부 시야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기 비행의 궁극적인 진화입니다. 조종사는 대시보드의 4K 모니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카메라 영상이 아닙니다. 기체의 기수와 동체 하부에 있는 카메라들이 외부의 세상을 촬영하고 슈퍼컴퓨터가 그 영상을 즉시 완벽하게 이어붙여 창문처럼 보이는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창문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입니다. 디지털 이미지므로 컴퓨터가 고도, 속도, 방향, 심지어 가상 정보까지 풍경 위에 직접 겹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활주로의 윤곽을 보여주는 색상 박스가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볼 필요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바로 앞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사에게 새로운 심리적 도전을 주며 그들은 생명을 화면에 의존하게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꺼지거나 멈추면 조종사는 측면 창을 참고하거나 착륙을 중단할 시간이 몇 초뿐입니다. 나사가 전방 시야 없이 유인 초음속 제트기를 운항하는 것만으로도 현대 비행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합니다. 애초에 왜 창문도 없고 38피트짜리 긴 기술을 가진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현재 초음속 비행은 육지 위에서 불법입니다. 초음속 비행이 금지된 이유는 속도가 아니라 충격파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공중을 빈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방을 걸을 때 공기는 분자들이 옆으로 비켜날 시간이 있어 쉽게 흐릅니다.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제트기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제트기는 앞에 있는 공기를 따라잡기 시작하고 공기가 비켜나기 전에 압축해버립니다. 비행기가 마하일, 즉 음속에 가까워질수록 대략 시속 767마일 정도의 속도에서 공기는 충분히 빨리 비켜날 수 없습니다. 공기는 기수와 날개를 따라 쌓여 고압 충격파를 만듭니다. 제트기가 이를 돌파하면 기수와 꼬리에서 각각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제트기는 짧고 컴팩트의 충격파가 지상까지 도달하며 합쳐집니다. 이때 하나의 강력한 에너지 파동, 즉 과학자들이 N파라고 부르는 형태로 전달됩니다. 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다시 한번 급격히 상승하면서 N자 형태를 만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귀에는 두 번의 날카로운 폭음이 거의 동시에 들립니다. 또한 이는 단순 소음이 아닌 괴너지 충격파입니다. 콩코드의 붐소리는 마천루의 유리를 휘게 만들고 주방 선반의 접시를 떨어뜨리며 동네 전체의 자동차 경보기를 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아래 모든 것에 대한 공격이었고 우리는 그 파괴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초음속 비행이 육상에서 금지되기 전 미국 정부는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1964년 연방항공청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손익붐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들은 초음속 여행이 미래가 된다면 사람들이 기차나 고속도로 소음에 익숙해졌듯 적응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려고 봉고 이 작전을 시작했고 오클라호마시티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6개월 동안 공군은 F-104 스타파이터 전투기를 매일 정확한 시간에 하루에 8번씩 초음속 속도로 도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목표는 초음속 여객기가 끊임없이 전국을 가로지르는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혼돈이었습니다. 폭음은 짜증나는 것을 넘어 학교를 흔들고 아기를 깨웠으며 수천 가구 섰고 벽에 금이 갔습니다. FAA는 15,000건 이 넘는 소음 민원에 파묻혔고 단순한 민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600건 이 넘는 파손된 창문과 구조적 손상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농부들은 닭들이 겁에 질려 알을 낳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갑작스러운 폭음이 현장에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는 분명했습니다. 불안,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다음 폭음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긴장이었습니다. 이 실험은 N파동이 문명사회에서 통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실패는 1973년에 미국 영토 상공에서 초음속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어졌고 그 금지가 결국 콩코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렸습니다. 콩코드는 마하 2.04로 순항할 수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 해안을 넘는 순간 아음속으로 비행해야 했고 그것이 경제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초음속 엔진은 빠르게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비행하면 정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모하게 됩니다. 항공사들은 왕복에 최대 12,000달러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지 3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 돈을 지불하려는 사람들의 시장은 매우 작았습니다. 지난 50년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은 이 법칙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더 빠른 엔진은 만들 수 있지만 물리 법칙은 넘을 수 없었습니다. X-59 등장 전까지 말이죠. 이 프로젝트는 비행기 모양을 바꿔 충격파가 합쳐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사 엔지니어들은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개의 공기 분자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들은 수천 가지 형태를 실험해 N파가 생기지 않는 비행기 모양을 찾았습니다. 날개, 조종석, 캐노피, 꼬리가 각각 충격파를 만들고 이들이 모입니다. X-59는 이런 파동을 조절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기체는 일부 충격파를 성층권 위로 또 다른 일부는 지면 쪽으로 보냅니다. 모두 신중하게 계산된 각도로 말이죠. 충격파는 비행기 전체 길이에 걸쳐 늘어나고 서로 멀어지도록 각도가 조정되어 결코 합쳐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충격 대신 파동이 넓게 퍼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충격파가 지면에 닿을 때쯤 완만한 파동으로 변합니다. 그래프에서 손익붐은 톱니 모양 번개처럼 나타납니다. 이 새로운 파동은 더 부드러운 언덕처럼 보이며 인간의 귀로는 큰 차이가 납니다. X-59를 조용하게 만들려면 엔진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했습니다. F-18 엔진은 비행기 상단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제트기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엔진 흡입구에서는 터빈 블레이드가 공기를 가르며 고주파의 굉음을 만들어냅니다. X-59에서는 엔진을 상단에 장착함으로써 동체가 그 소리가 지상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상단 장착 엔진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날개 위 공기는 거칠고 난기류가 많아 제트기는 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압축기 스톨이 발생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공기 흐름을 돕는 베인과 덕트 시스템을 추가해 F-18 엔진 이 설계되지 않은 위치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은 공기역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하 1.4로 비행하면 마찰이 발생합니다. X-59는 약 55,000피트 상공에서 순항하는데 그곳의 대기 온도는 대략 화씨 영하 70도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외피는 뜨거워집니다. 공기 분자들이 기수와 날개 끝에 부딪히면서 표면 온도는 화씨 70도를 넘게 됩니다. 이 온도 차이로 인해 일반 비행기에서는 금속이 팽창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X-59에서는 항공기의 정확한 형태만이 손익붐을 제어하는 유일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체 프로젝트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기수의 미세한 뒤틀림만 생겨도 손익붐이 재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X-59가 비행 중 형태를 유지하며 팽창하도록 설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온도 차이를 견딜 수 있는 첨단 복합 소재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연료 시스템을 냉각에도 활용했습니다. 제트 연료는 펌프로 이동하며 날개 열교환기를 거쳐 엔진 도달 전 기체 표면에 열을 흡수합니다. 연료는 냉각제 역할을 하여 항공기가 뒤틀리는 것을 막고 이후에는 추진을 위해 연소됩니다. X-59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50년 동안 이어진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퀘스트 미션, 즉 조용한 촘속 기술입니다. X-59는 이미 캘리포니아 하이 데저트 상공에서 초기 비행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임무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 비행기는 사막을 떠나 역사의 장면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나사는 커뮤니티 테스트에서 처음으로 초음속 제트를 미국 마을 상공에 의도적으로 비행시킬 예정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몇몇 지역 사회가 선정되며 각기 다른 지형과 기후를 가집니다. 나사는 플로리다의 습도, 애리조나의 건조한 더위, 중서부의 차갑고 밀도 높은 공기에서 소닉붐의 작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비행 경로 주민들은 연구 참여를 위해 등록할 수 있으며 센서젠 없이 자신이 직접 센서 역할을 합니다. 나사는 이를 위한 스마트폰 앱도 만들었습니다. X-59는 마하 1.4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개를 산책시키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잠을 자는 등 일상을 보낼 것입니다. 비행이 지나간 직후 앱이 소음을 들었는지 물어볼 것이고 만약 들었다면 그 소음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인간 경험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기계는 소리를 측정하지만 거슬리거나 깜짝 놀라게 하는지 참을 만한지 판단하는 건 사람뿐입니다. 네이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충격음이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명확하면 FAA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속도 제한이 구식이니 소음 제한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업계는 주시 중이며 규정 변경 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는 붐 슈퍼소닉입니다. 그들은 마하 1.7의 속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된 상업용 여객기 오버처를 만들고 있으며 이미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일본 항공으로부터 선주문을 확보했습니다. 그린즈버러에 있는 공장은 이 제트기 생산을 준비 중이며 현재 붐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X-59의 규제 돌파구가 없다면 오버처는 바다 위에서만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는 3시간 반 만에 비행할 수 있지만 시애틀에서 마이애미나 도쿄에서 파리로 비행할 때는 아음속으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X-59가 성공한다면 붐의 노선 지도가 열리고 내륙 노선도 가능해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의 비행시간이 5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줄어듭니다. 육지 위에서 초음속 비행을 막았던 장벽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속되는 대가가 따르는데 2026년 그 대가는 바로 탄소입니다. 초음속 엔진은 기존 효율적 비행기보다 승객 1인당 연료 소모가 훨씬 많습니다.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연료 소모가 많은 제트기 등장은 비용뿐 아니라 홍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초음속 비행의 미래는 지속가능 항공유, 즉 세이프와 밀접히 연관됩니다. SAF는 식용유, 농업 폐기물, 대기 중 추출 탄소로 만든 바이오 연료입니다. 일반 제트 연료처럼 작동하지만 전체 수명 주기에서 탄소 배출을 최대 80% 줄일 수 있습니다. X-59 엔진은 이미 SAF와 호환됩니다. 붐 슈퍼소닉은 오버처를 처음부터 100% SAF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제트기는 연료를 더 쓰지만 친환경 연료입니다. 하지만 X-59와 미래 여객기가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6만 피트 상공을 순항할 때 그곳엔 또 다른 위협이 있습니다. 이곳 상공에서는 공기가 더 희박하고 더 취약합니다. 이 고도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과 수증기는 오존층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초음속 제트기 운항이 확대되면 항공산업의 오존층 영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질소 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해 희박 연소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X-59는 소음뿐만 아니라 대기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상 센서들은 하늘에 있는 센서들과 함께 작동하여 배기가스가 대기 상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추적할 것입니다. 나사는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완전히 다른 의제가 있습니다. F-22나 F-35에 적용된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에 보이지 않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 스텔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속 돌파 시 소닉붐이 없는 전투기는 전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투기가 위협 요격을 위해 한 나라를 가로질러야 할 때는 속도나 스텔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음속을 돌파하면 50마일 이내의 모든 사람에게 소닉붐이 들립니다. 저소음 붐 기술로 소리를 감출 수 있습니다. 미래의 요격기는 적진을 마하 1.5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는 희미한 진동음만 들려 쉽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적의 방어 시스템은 반응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X-59는 초음속 비아댕뿐 아니라 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빠른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초음속은 마하 1에서 마하 5까지를 의미하고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뉴욕에서 도쿄까지 90분 만에 비행하는 속도입니다. 극초음속 비행은 초음속보다 훨씬 더 많은 열과 복잡한 충격파가 발생합니다. X-59에서 얻은 열 및 소음 제어에 대한 교훈은 그러한 중에도 미래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마하 1.4를 완벽하게 익히면 마하 5까지 확장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항공우주 산업은 역사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래는 과거보다 더뎠습니다. 콩코드는 속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결함이 많았습니다. X-59는 속도와 정숙함이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3년 이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에서의 비행 테스트는 수치를
지역 상공 비행은 심리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는 더 빠른 비행기를 넘어 인간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기수와 창문 없는 조종석을 가진 X-59는 기존 비행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팜데일 활주로로 이동해 F-18 애프터버너를 가동할 준비를 할 때 이 비행기는 항공산업 전체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상업항공이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의 등장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초음속 비행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최후의 날 비행기 E6 머큐리를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